만나면 좋은 친구 MBC. 매년 10월은 유방암 예방의 달입니다. 이 유방암의 올바른 이해와 또 예방과 이 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만들어진 날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10월이면 매년 유방암을 상징하는 핑크 리본 캠페인도 함께 열리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노력 덕분에 유방암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국내 여성암 가운데 1위인 만큼 여전히 두렵고 무서운 질환이기는 합니다. 오늘 TV 메디컬 약손에서는 유방암의 예방과 또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건강 주시는요. 유방 내분비외과의 최정은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유방암의 원인과 진단,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네. 유방 내분비 외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맞아요. 보통 유방암이라고 하면은 외과를 생각하고 또 내분비과라고 하면 내과를 생각하는데 이 두 과가 합쳐져 있는 이름이네요. 과 소개부터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저희 유방 내분비외과는 유방외과와 내분비외과가 합쳐진 개념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유방암을 비롯한 유방질환, 그리고 갑상선암, 그리고 부갑상선 선종과 같은 수술을 필요로 하는 내분비 질환을 치료하는 과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예, 두 질환을 함께 다루고 있는 과이기도 한데요. 공통점은 바로 이제 여성들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다라는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함께 다루는 걸까요? 속설 중에는 유방암 환자에게는 갑상선암에 걸릴 위험이 좀 더 높다라는 이야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한 보고에 따르면은 유방암 환자들에게 있어서 갑상선암이 높게 발견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상 이 두 질환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유방암 환자들이 이제 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우연찮게 본인도 몰랐던 갑상선암을 발견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이 끝나고 호르몬 제제 같은 것들을 복용을 하는데 유방에 관련된 호르몬은 여성 호르몬이라고 해서 이제 에스트로겐이 관여를 하고 있고요.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 자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약 복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별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여성암 중에 유방암이 1위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오늘 자세히 알아보기에 앞서서 현재 국내 발생 그 암의 그 현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보건복지부에서는 해마다 이제 암 등록 사업을 통해서 이제 자료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수집 기간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2년 전에 자료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 12월 달에 이제 2020년도에 자료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환자들 중에서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이제 총 암이 발생한 수는 24만 7천여 명에서 암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중에 남자가 13만 명 정도, 여성분들이 11만 7천여 명 정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들의 이제 기대 수명은 보통 83세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네. 이제 남자의 경우에는 약 80세까지 살았다고 치면은 이제 5명 중에 2명 정도에서 암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 86세까지 이제 평균 수명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3명 중에 1명에서 암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성별로 주요 암종 발생률을 비교를 한번 보시면은 남성에서는 폐암이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여성에서는 가장 많은 암이 유방암입니다. 앞서 이제 갑상선암 많다고 하셨는데 갑상선암 2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2011년도, 12년도에 이제 가장 가운데 이제 그래프를 보이시는 게 이제 파란색 그래프 갑상선암이 가장 높았었는데 네. 갑상선암 이제 과잉진료 논란이 한번 있었었죠. 그 이후로 급격하게 이제 진단율이 좀 떨어지게 되고 2016년 이후로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
이제 계속 증가하는 게 이제 유방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른 암은 그래도 주춤하는 추세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방암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서구화된 식습관, 그리고 고칼로리 식이, 그리고 그로 인한 비만 같은 것들이 제일 큰 원인으로 이제 저희가 손을 꼽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건강검진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검률이 올라가는 것도 원인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구화된 좀 식습관과 그런 호르몬이 영향을 많이 준다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유방암이라고 하면 좀 중년 여성부터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최근에는 좀 젊은 연령층 사이에서도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또 마냥 또 안심할 수만은 없는데요. 이렇게 발생 연령이 낮아지게 된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요즘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우리 이제 어머니 세대들보다는 좀 더 서구화된 식습관에 일찍부터 노출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누적이 되면서 그들이 이제 점점 커가면서 이제 발견이 되는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출산이라든지 뭐 임신의 이제 비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생활 환경 자체가 이제 여성들도 이제 사회로 진출을 많이 하면서 그런 이제 임신율이 이제 떨어지는 것이 사실 이제 여성에게 있어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자체가 임신이나 이제 뭐 출산을 하지 않으면은 좀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원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보고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는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작년에 발표됐던 국가암 통계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대상은 이제 2016년도부터 2020년도에 유방암을 진단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그래프고요. 보시면은 유방암을 이제 세세하게 병기별로 나누지는 않았지만 유방 내에 국한된 이제 유방암 그리고 주위 림프절로 전이가 있었던 유방암, 국소 유방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장기로 이제 전이가 됐던 유방암을 원격 유방암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네. 국한되어 있는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전체 유방암의 약 59%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99%까지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소 진행성 유방암, 주위 림프절까지 전이가 갔을 경우에는 전체 유방암의 약 33%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 5년 생존율은 약 92%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네. 네, 만일 주변 타 장기로 전이가 갔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체 생존율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44.6%까지도 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네. 전체 유방암의 약 4.8%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유방암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예후가 나쁘지 않다. 그렇게 너무 겁을 먹지는 않는 것 같은데 문제가 이제 합병증이나 이렇게 원격 전이 같은 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야기를 듣기로는 뼈로도 전이가 잘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네, 사실 유방암에서 이제 가장 먼저 전이가 발견되는 장기가 이제 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진행성 유방암에서 약 60% 내지는 70% 환자들이 이제 뼈전이를 겪고 있고요. 그리고 이 뼈전이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그로 인한 합병증도 한 6%, 60% 이상이 이제 합병증을 겪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암세포 자체가 뼈를 침범을 하게 되면은 뼈 자체가 파괴가 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골절 같은 것들이 쉽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특히나 척추 쪽에 골절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제 뭐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생활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뼈전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내부 장기, 예를 들어서 폐라든지 간에 비해서는 예후가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시면은 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타 다른 어떤 암과 비교해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뼈나 어떤 타 장기 전이가 흔한 편인가요? 그렇지 않은 편인가요? 좀 흔하게 나타나는 편이긴 한데 워낙에 이제 예후도 좋고 생존율이 길다 보니까 재발을 조금씩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환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유방암이랑 서구에서 나타나는 유방암이랑 좀 특징이 다른 걸로 설명되고 있던데요. 큰 차이가 있습니까? 한국인 유방암의 특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인 유방암 특징을 이제 그래프로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작년에 이제 데이터를 저희가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던 자료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유방암 환자들의 평균 나이를 이제 나타낸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색깔별로 쭉 올라가고 있는 것은 이제 제일 이제 아래쪽이 2000년도에 이제 나이와 분포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네. 제일 높은 것이 이제 가장 최근 데이터, 그러니까 2019년도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은 가장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는 이제 연령대는 40에서 49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이 50에서 59세 정도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해마다 조금씩 다 증가를 하고 있지만 30대에서도 이제 종종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년층에 이렇게 많이 분포를 하고 있기는 한데 네. 사실상 외국 데이터는 조금 다릅니다. 네. 이제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옛날 자료를 비교를 한 데이터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긴 하겠지만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 데이터가 이제 한국인들의 유방암의 네. 연령 분포고요. 지금 이 녹색 데이터가 이제 미국인들의 유방 분포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점점 연령이 증가할수록 나이가 좀 더 이제 많은 연령에서 좀 더 발견이 되는 반면에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년층에서 좀 더 유방암이 많이 발견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우리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일본도 사실 이제 중년층이 좀 있긴 하지만 서서히 미국을 따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발생 연령, 평균 연령을 보시면은 사실상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단을 받는 유방암의 평균 나이는 52세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달라진 게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이유보다는 검진을 빠르게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그렇네요. 조기에 발견을 했다라는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이 유방암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아볼 텐데요. 일단 유방암이란 무엇인가 그 정의부터 한번 내려주시고 시작하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이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변화와 성장이 조절되지 않으면서 비증식적으로 이제 증식하는 질환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증상 자체가 대부분 암으로 구성된 혹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를 악성 종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악성 종양을 구성하는 세포가 유방을 이루는 세포에서 기원하는 경우에 유방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정상 유방 조직을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유방 같은 경우에는 유방 실지를 이루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젖샘과 젖줄기, 유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지방 조직 그리고 덮고 있는 피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방암은 주로 젖샘과 젖줄기에서 생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방암이 왜 생길까? 네. 유방암이 생기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이제 유전적인 요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내 몸에서 생기는 여성 호르몬, 보통 흔하게 에스트로겐이라고 알려져 있는 여성 호르몬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나이,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서구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이제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방암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나이가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방사선 같은 경우에도 유방암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화된 식습관, 생활습관,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유방암을 일으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가장 먼저 이제 여성 호르몬으로 대두되는 이제 이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트로겐이라는 것은 여성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내 몸에서 여성 호르몬이 이제 주기적으로 바뀌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유방암이 잘 생긴다, 위험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초경이 빠를수록 그리고 폐경이 느려질수록 이 생리 기간이 길수록 사실상 이제 에스트로겐 노출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첫 출산이 연령이 늦을수록, 그리고 출산력이 없거나 수유 경력이 없는 경우, 그리고 경구 피임약 또는 호르몬 대체요법을 시행하는 경우에 이런 유방암의 위험도가 증가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생활 습관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생활 습관은 식습관을 포함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동물성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비만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고, 비만인 경우에 유방암의 이제 유병률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부족도 당연히 비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마찬가지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알코올 같은 경우에도 유방암을 이제 증가시키는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가족력이라든지 인종에 따라서도 발생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이고, 방사선 노출 이력, 그리고 과거의 유방 질환을 알았던 병력 중에서 유방암을 이제 증가시키는 그런 양성 질환들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유방암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방암의 원인 가운데 생활 습관으로서 알코올 내지는 동물성 지방 섭취, 이 식습관도 짚어주셨는데요. 단백질이 풍부한 콩이나 두유 같은 경우에도 유방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건 사실인가요?
사실 이제 콩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알려져 있는 이소플라본이 이제 원인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상 이제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 식물성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들의 몸에서 이제 여성 호르몬 수용체라고 있는데 이런 수용체를 이제 여성 호르몬 자체에서 나오는 에스트로겐하고 경쟁적으로 이제 이제 억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청소년기나 이제 유방암이 진단되지 않은 시기에 좀 복용을 해주면은 유방암을 예방을 할 수 있다라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네.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이제 뭐 좋다 나쁘다라는 거는 이제 사실 논란의 여지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유방암이 진단되기 전에는 사실 이제 콩을 조금 많이 먹어줘도 이제 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조금 의견을 낼 수가 있겠고요. 네. 대신에 유방암으로 진단이 받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식물성 에스트로겐 자체가 어떻게 이제 행동을 할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조심할 필요.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특성 성분이 암을 일으키기까지는 굉장히 이제 많은 약을 투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여성의 공포, 유방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게 유방암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유방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질문 리스트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중년층 여성들이 갱년기 증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성 호르몬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거 사실인가요? 한편으로 좀 사실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여성 호르몬 자체는 이제 내용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하죠. 네. 이제 뭐 골다공증도 예방을 해주고 뭐 심장이나 이런 것들 좀 보호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는 하는데 이 유방암의 원인이 되는 주된 요소가 이제 여성 호르몬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여성 호르몬 자체가 이제 짧게 쓰는 건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통상적으로 한 5년 이상 쓰게 되면은 이제 유방 조직을 자극을 하고 유방암에 이제 위험을 좀 올린다 이런 보고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환자분들께는 좀 장단점을 좀 따져서 쓰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갱년기 증상 너무 심하신 분들은 그 내가 유방암 위험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면 이제 뭐 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유방암이 너무 걱정된다, 아니면 가족력이 있다 이러면 조금 자제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유방암의 원인이라는 거는 모든 암에도 똑같겠지만은 나이도 있을 수 있고요, 유전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고 그 이외에 생활 패턴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르신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염색약을 쓰면 유방암에 걸린다. 또는요, 파마약을 많이 쓰면 유방암에 걸린다. 그러니까 자주 쓰면 걸린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거짓말이죠. 이게 몇 년 전에 기사가 났었어요. 인터넷에 기사가 났었고 저도 그거를 이제 본 적이 있고 그 환자분들 외래 올 때마다 염색해도 됩니까? 자주 듣는 질문입니까? 파마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물론 파마약, 염색약 자체가 이제 독성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좋지는 않겠죠. 좋지는 않지만 사실 아직까지 유방암하고 명확하게 연관성이 밝혀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조심스럽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유방암이라고 하면은 여성들이 걸리는 네. 병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남자도 유방암에 걸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전체 유방암의 약 1% 정도는 남성에서 이제 생기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 남성 유방암들은 대부분 다 이제 유전자를 검사해야 되는 대상이 되긴 합니다. 유전이 아니고는 사실 이제 걸릴 확률도 많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흔하게들 남자분들 이제 여성형 유방 가슴 좀 튀어나오는 경우 한 번씩 보시잖아요. 네네. 주변에도 여자처럼 가슴이 좀 나왔다 그래서 유방암의 유병률이 높아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 형태에 따른 건 아니고. 네, 형태에서 다른 거는 아니고 보통은 유전성 경향이 있으면 유방암에 이제 발생 위험도 조금 올라가고 가족력 있거나 이런 경우 조금 더 그렇고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 1%의 남성분들은 다르게 치료가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는 사실 같은 유방암으로 보고 이제 전신 치료나 이런 것들은 대개는 유사하게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남자 유방암들의 케이스가 적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한계는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방암에 대한 궁금증, 오해와 진실까지 질문이 있습니다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유방암의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사실 유방암 발견율이 높아졌다는 건 진단의 정확도가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단 과정이 상당히 체계적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진단 과정도 좀 설명을 주실까요? 우리가 보통 3중 검사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이제 이런 검사를 통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유방암 검진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제 왼쪽에 보시면 유방 촬영술, 유방을 압박해서 누르는 사진, 그리고 유방 초음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방 MRI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급여에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촬영하는 방법은 아니고 암이 진단된 경우에 이제 특수 케이스 그리고 초음파에서 잘 발견이 되지 않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수행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조직 검사를 하는 방법은 세포를 뽑는 방법도 있고 이제 일부 조직을 떼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 침생검이나 이제 조직 세포 검사상에서 조금 검사 결과가 애매하다. 그러면 좀 더 많은 조직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이제 절제 생검을 한다든지 이제 정의 생검 여러 가지 다른 기타 방법으로 조직을 좀 더 많이 얻어서 진단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치밀 유방인 경우에 유방암이 발견될 확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치밀 유방 같은 경우에 어떤 특정한 질환은 아닙니다. 질환은 네. 아니고 이제 앞서 보셨다시피 유방 조직 자체가 젖샘과 젖줄기 그리고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지방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젖샘과 젖줄기는 지방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유방 조직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의 투과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으로 보시면은 이제 치밀 유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진을 찍었을 때 굉장히 하얗게 나옵니다. 이제 반대로 좌측 사진은 이제 지방으로 많이 대체된 유방을 보실 수가 있겠고 보시면은 이제 한눈에 봐도 이제 왼쪽에 이제 암 종양 덩어리가 확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치밀 유방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하얗게 이제 치밀 유방이 가려져서 이런 종양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적인 검사, 이제 예를 들어서 초음파 같은 검사를 네. 해야 되고. 검진 결과에서 치밀 유방이라고 이제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30대, 40대, 이제 50대 초반 여성들까지도 이렇게 검진 결과가 나오는데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유방 촬영수로는 검진이 충분하게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이제 유방 전문의를 찾아가서 이제 초음파를 받아보실 것을 권유를 하게 됩니다. 네. 보통 암이라고 하면 병기에 따라서 뭐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기도 하고 전이 여부에 따라서도 분류하기도 하는데 유방암은 어떻게 종류를 나눌 수 있나요? 유방암은 사실 이제 같은 유방암이라도 이제 다 같은 종류는 아니고요. 보통 이제 앞서 이제 젖줄기와 젖샘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젖줄기에서 생기는 침륜성 유관암이라든지 유관 상피내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젖샘에서 나타나는 이제 침륜성 소엽암 아니면 소엽 상피내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피내암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세포의 기점막을 뚫고 나가지 않는 제자리암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굉장히 예후가 좋은 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너무나 예후가 좋아서 사실 소엽 상피내암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이제 암 진단에서 빠졌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소엽 상피내암은 양성 질환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연기암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유관 상피내암이 있고 이제 주변 조직을 뚫고 나가는 암세포가 발견이 된 경우에는 침륜성 유관암 그리고 젖샘에서 생기는 침륜성 소엽암으로 나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법을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보통 일반적인 환자는 딱 유방암이다 이런 진단을 받게 되면 그러면 그쪽 가슴을 잘라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겁을 먼저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치료법들 수술을 포함해서 어떤 것들을 해볼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유방암의 치료 방법은 크게는 국소 치료와 이제 전신 치료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국소 치료라고 하면은 유방 자체에 대한 치료 그리고 주변의 림프절에 대한 치료를 얘기를 하는 거고 대표적인 방법이 수술 그리고 방사선 치료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신 치료에는 보통 이제 일반적인 항암제, 이제 머리카락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일반적인 항암 주사 치료가 있겠고 항호르몬 치료라는 이제 여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약제 이거는 먹는 약입니다. 복용하는 약 그리고 대표적인 허투 종양 유전자를 억제하는 표적 치료 약제로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방 수술은 이제 크게는 유방 전절제술과 유방 부분 절제술로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전절제술의 경우에는 유방 조직과 이제 유두 그리고 암세포를 포함한 전체 유방을 절제를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유방 보존술의 경우에는 이제 암이 있는 그 부분만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 남아있는 유방 조직에서는 사실 국소 재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분 절제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방사선 치료가 따라와줘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유방 보존술이 약 60%의 환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전절제술의 경우에는 약 40%의 경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후 면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의 상황을 고려를 해서 이제 절제 시행을 하게 되고요. 보존술 같은 경우에는 절단면에 암세포가 없도록 절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부분 절제술을 계획을 했더라도 전절제술로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유방을 전부 절제하는 경우에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유방 재건술을 동시에 시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시 재건술을 성형외과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외과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 유방의 형태를 유지를 해주는 게 목적이고요. 유방의 형태를 유지를 해주는 방법은 사실 이제 자가 조직, 복부에 있는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근육이라든지 그리고 등 쪽에 있는 근육을 이용해서 유방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고 네. 뭐 인조 보형물이라고 해서 이제 유방 조직을 다 제거한 피부 내에 이제 인조 보형물을 넣어서 모양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동시 재건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방 수술할 때 뭐 겨드랑이 수술한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유방암이 가장 먼저 전이가 일어나는 부분이 겨드랑이 쪽이거든요. 그래서 겨드랑이 림프절에 대한 검사가 필요한데 과거에는 이제 예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유방암이 진단이 된 환자들은 무조건 이제 겨드랑이 임파선을 다 제거하는 수술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감시 림프절 생검술이라고 해서 유방암이 제일 먼저 전이가 갈 수 있는 림프절 몇 개를 떼서 검사를 해보고 거기 전이가 없으면은 이제 그걸로 수술을 종료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이조차도 사실상 부작용은 조금씩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점점 더 연구 결과가 사실상 감시 림프절도 생략을 하는 추세로도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수술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더 드리면은 이제 여성분들에 있어서는 외관 미용에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암에 대한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가 유방이 없어진다라는 그런 상실감도 굉장히 그렇죠.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연구에서는 종양 성형 수술이라고 해서 부분 절제를 하고 가슴이 꺼지거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부분 재건을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또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전절제술을 하더라도 흉터가 길게 남는 것들을 이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로봇을 이용한 수술 방법들도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상실된 부분이 재건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한지 또 환자분들의 그 만족도는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나요? 유방 재건을 통해서 사실 이제 이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제 우리가 성형을 위해서 이제 유방 보형물을 넣는 것과는 조금은 차이는 납니다. 왜냐하면 유방 실질을 다 제거를 하고 피부 이제 지방 아랫부분에 이제 보형물이라든지 자가 조직을 삽입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전절제를 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이제 옷을 입었을 때는 외관상 표시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동시 재건을 조금 권유를 하는 편입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유방암. 설마 했던 일이 손한결 씨에게도 현실이 되어버렸다. 집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사한다고 하는데 받쳤는 부분이라 생각했지. 그래도 계속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동네 그 이웃 오해나 갔다가 여기서 뭐 석회가 보인다. 하루 두 말도 안 하고 쿤명으로 가라 가대요. 그 이야기 듣고 차 안에서 하루는 울었어요. 그냥 울 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럼 내가 내 자신을 위로해야지. 그래도 이만큼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하노. 감사하자. 당시 왼쪽 가슴에 생긴 2cm 이하의 종양. 불행 중 다행은 암이 초기에 발견돼 수술을 통해 완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치료 과정은 이제 짧게 3개월 항암하고 표적 치료 1년 하면서 먹는 약 드시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하여튼 먹는 약 최소 5년은 드셔야 된다. 미세석회가 자칭 유방에 전반적으로 좀 많이 퍼져 있는 양상이라서 양상 이제 암을 좀 시사하는 소견이라서 조직 검사를 외래에서 시행을 하고 암으로 진단이 된 케이스입니다. 석회 자체는 병이 진행이 된 케이스는 아니고 연기암이 되게 넓게 퍼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항암 치료보다는 수술이 먼저 시행을 해야 되는 케이스라서 전절제를 시행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북소 유방암이라 그래서 유방 자체에만 국한된 유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5년 생존율이 99% 가까이도 보고를 하거든요. 사실 이제 검진을 해서 발견을 하게 되면은 뭐 이제 림프절이나 주변 조직으로 전이가 가기 전에 발견이 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사히 수술을 마친 뒤 현재 회복 중인 손한결 씨. 유방암 특성상 재발률이 높기에 당분간 항암 치료도 받기로 했다. 암 환자라는 불안감과 그동안 소갈이했던 시간들. 이제는 모두 털어버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암을 이기는 지름길이다. 혼자 상상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뭐 이 약 먹고 저 약 먹고 하다 병키하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가슴에 통증이 있다든가 답답하든가 역류성이라도 있고 하면은 유방암 초음파도 필수적으로 한번 해보라는 말을 꼭꼭 전달하고 싶어요. 네, 유방암 환자 사례 화면을 통해 만나봤는데요. 네. 앞서서는 이제 유방암 수술 관련된 부분들을 짚어주셨고 이번에는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절제를 했을 경우엔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방사선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 방사선 치료는 이제 보통 한 번에 너무나 고용량을 쪼아버리면 부작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조금씩 나눠서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짧게는 뭐 요즘은 한 5-6번 정도로 끝내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뭐 전통적으로 방법은 한 33번까지도 이제 시행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약 20번 정도 이제 주말 빼고 거의 매일 와서 방사선을 쪼인다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 절제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요. 그리고 전절제를 했더라도 림프절 전이가 심했다든지 변기가 좀 진행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부가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뼈 전이가 있는데 앞서 얘기하셨다시피 합병증으로 이제 골절이 온다든지 굉장히 심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에는 국소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이제 그 뼈에 시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네. 장기에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는 보통 수술이나 항암이 종료되고 보통 한 달, 이제 4에서 6주 정도 이내에 이제 시행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횟수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기간은 이제 뭐 최근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 뭐 짧게 하는 경우, 길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주로 주 5일에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한 번 방사선을 받을 때는 5분 내지는 10분 정도만 치료를 하면 됩니다. 전체 치료 기간은 이제 조금 요즘 좀 짧아져서 이제 뭐 5주, 4주 내지는 5주, 길게는 6-7주까지도 소요가 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어떻습니까? 방사선 치료 환자들에게 많은 어떤 그 고통을 주지는 않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후유증은 없습니까? 부작용 내지는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네요.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환자분들한테는 사실 항암 치료를 이제 받고 방사선 치료로 넘어가기 때문에 주사 항암제에 비해서는 좀 수월한 치료다라고 이제 보통은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 그래도 힘들어하시는 분은 꽤 있습니다. 네. 이 일종의 방사선을 이용해서 피부에 있는 암 조직을 태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되게 약하게는 피부 겉면에 화상처럼 이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피부염 같이 이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피부 보호하는 연고 같은 것들도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습제 같은 것들 좀 많이 바르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 이제 좀 더 심각하게 합병증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식도염이라든지 주변에 그리고 이제 그 뒤쪽으로 폐가 있기 때문에 방사선 때문에 생기는 폐렴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서 증상을 잘 살펴보시고 이제 내가 뭐 기침이 많이 난다 아니면은 목이 많이 아프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약들이 또 다 있기 때문에 주치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서 또 항암이라고 하면 또 약물 치료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또 조금 괴로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 약물로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항암 화학요법을 시행을 하는 이유는 사실 환자분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이제 전이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수술을 했기 때문에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 힘든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암세포가 이제 사진으로 보이는 암세포는 다 제거가 됐다 하더라도 이제 혈액을 타고 있는 미세 암세포 같은 경우가 남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어딘가에 가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재발을 일으킬 수도 있고 병기가 심할수록 그거는 좀 더 이제 재발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재발을 막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치료해 주는 게 이제 항암 주사 치료, 이제 전신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미세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시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2가지 내지는 3가지 약제를 이제 정맥 주사 또는 경구 투여로 시행해서 이제 시행을 하는데 보통은 1주 내지는 3주 간격으로 해서 4에서 8주기 정도의 항암 치료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되고 보통 4개월 내지는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병 자체가 굉장히 이제 커져 있는 경우, 좀 진행이 된 경우에 그리고 특히 이제 이제 항암 화학 요법에 반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제 암 종류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먼저 하지 않고 선행 항암이라고 해서 항암 치료를 먼저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암 크기를 줄여서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항암요법의 기간은 4에서 6개월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신 치료 중에서 이제 일종의 항암 치료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항호르몬 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서 이제 여성 호르몬 자체가 유방암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이 암세포에서도 이제 보통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보통 5, 60% 내지는 70%로까지도 이제 보고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여성 호르몬을 차단해주는 치료 자체가 이제 항호르몬 치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호르몬 치료라고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항호르몬 치료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폐경이 맞는지 아니면 폐경 전 여성분인지에 따라서 쓰는 약제가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폐경 전 여성분들한테는 주로 흔하게 먹는 약인 이제 타모시펜을 주로 사용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난소를 억제하는 주사를 같이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폐경 후에 사용하는 약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타모시펜은 이제 폐경 전후 둘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아로마타제 억제제라고 해서 이제 아리미딕스나 레트로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경 후 여성분들한테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대부분의 항호르몬 제제는 이제 경구로 투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유방암은 이제 늦게 재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표준 치료 요법이 보통 5년 내지는 10년 정도 약을 복용하는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약제가 표적 치료 약제가 되겠습니다. 이 유방암에 있어서 표적 치료, 표적 인자라고 하는 이제 헐투 종양 유전자가 있는데 이 헐투 종양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과거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적 치료가 많이 개발이 돼 있고 이제 이 헐투를 억제하는 치료법이 발견이 되면서 예후도 상당히 좋아졌는데요. 네. 대표적인 약제가 헐투를 억제하는 이제 트라주추맙이 되겠고. 보통 이제 유방 환자들 20-30%의 환자들에서 이 약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런 헐투를 타겟으로 하는 여러 가지 약제들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사실상 유방암의 예후가 점차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수술적 치료 그리고 약물 요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보통 수술 후에 항암 치료 위해서 보조적 치료를 한다는 얘기 들어봤는데 수술 전에 이루어지는 보조적 치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앞서 얘기하셨던 종양이 클 경우에 뭐 부피를 좀 줄이기 위한 어떤 선제적 치료를 얘기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상 일반적으로 과거에 많이 해왔던 치료 방법이고요. 우리가 수술을 이제 유방암이 진단이 되면은 이제 수술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이 가장 표준이 되는 치료는 맞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먼저 하고 수술 후 이 종양의 이제 결과, 이제 림프절 전이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보조 치료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수술을 하고 이제 치료 과정을 간단하게 보시면은 결과에 따라서 항암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조 항암 치료, 그 이후에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 표적 치료가 동시에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특정 유방암, 예를 들어서 이제 허투 종양 유전자가 발현이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허투라든지 호르몬 수용체가 아예 없는 우리가 보통 조금 독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3중 음성 유방암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만 진행을 하더라도 수술 전 항암요법을 먼저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것을 권유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이러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뭐 이제 연구 결과에서는 수술을 먼저 하든 항암을 먼저 하든 데이터가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선행 항암 치료를 통해서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완전 간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경우에는 뭐 같은 2기, 3기더라도 훨씬 더 예후가 좋다라고 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특정 케이스의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방암이 진단이 되게 되면은 선행 항암 치료 그리고 표적 치료를 동시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이런 과정을 4에서 6개월 정도를 거치고 난 다음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은 유방과 애가부 수술을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해당이 되면은 호르몬 치료 또는 표적 치료를 시행을 하고 방사선 치료도 이때 동시에 진행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수술 전 보조 치료를 하는 목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후를 좋게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사실 유방암이 너무 큰 경우에는 한 번에 제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제했을 때 암세포가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동시에 이제 다른 곳에 있는 장기에 이제 피부를 덮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 절제가 불가능한 유방암을 완전 절제가 가능하도록 바뀌어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네. 유방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선행 항암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느끼는 환자분 같은 경우 이제 나는 전절제를 무조건 피하고 싶다, 부분 절제를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 이제 선행 항암 치료가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겨드랑이 림프절로 전이가 심하게 갔을 경우에 림프절을 완전히 제거를 하게 되면은 부종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합병증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암세포를 좀 줄여서 수술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염증성 유방암, 굉장히 심한 유방암도 이제 보조 항암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는 것을 권유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암 종류에 따라서 반응도 굉장히 다르고 이 항암 치료를 받아들이는 환자의 이제 상태, 전신 상태에 따라서도 이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치료 방향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유방암의 수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예후가 좋고 조금 더 수월한 치료를 위해서는 일단 조기 검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만 40세부터는 국가 암 검진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네. 그 전부터 조금 관심을 가지려면은 나이 연령대별로 어떻게 주의를 좀 기울이면 좋을까요? 현재 우리나라 이제 유방 검진을 권고하는 기준으로는 이제 유방암학회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데 30세가 넘어가면은 매달 자가 검진을 하는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세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정도 의사를 만나서 검진을 하시라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40세가 넘어가면은 이제 국가암 사업이죠. 사실 이제 건강 검진을 통해서 암을 조기 발견을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유방 촬영술을 통해서 검진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유방 촬영술 치밀 유방이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초음파를 시행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 드렸던 고위험군 제일 많은 게 이제 유전자 검사상 이상이 있거나 네. 가족력이 있거나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전문의 상담을 해서 조금 더 자주 이제 검진을 하는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학회 권고안이 있긴 합니다만 젊은 층의 발병률이 자꾸 높아지다 보니 이 권고안을 조금 더 이르게 시행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에서는 유방 촬영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다는 설명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치밀 유방의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30세 이전으로는 사실 이제 발견이 사실 거의 안 됩니다. 그리고 X선 노출만 되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고위험군이라고 하더라도 30세 이후에 유방 촬영술을 할 것을 권유를 하고 있고요. 검진으로 시행하는 유방 촬영술 같은 경우에는 이 X 선량이 그 용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검진 정도의 유방 촬영술은 크게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0세 이상 매달 유방 자가 검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가 검진을 할 수 있는 좀 방법도 있을까요? 네. 이게 자가 검진을 하시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환자분들은 사실 어떻게 만져야 될지 모르겠다. 네. 한 번도 안 만져봤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자가 검진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기 가슴을 만져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사실 이제 폐경 전후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폐경 전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리 기간이 다가오면 가슴이 이제 붓고 좀 통증도 있고 좀 다른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생리가 끝나고 한 3일 정도, 일주일 내가 가장 검진하기 적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네. 저는 보통 이제 샤워하면서 한 번씩 만져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슴을 전반적으로 이제 만져보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폐경이 지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또는 아니면 임신을 했던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본인이 좀 편한 날짜를 지정을 해서 만져보는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샤워하면서 이제 거울로 이제 양쪽 가슴이 대칭인지 아니면 이제 꺼진 부분은 없는지 그냥 단순하게 이제 거울을 비춰가면서 본인 가슴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이렇게 살펴보고 이제 양손으로 이제 골반에 손을 얹고 이제 네. 어깨에 힘을 주게 되면은 이제 좀 더 겨드랑이 쪽에 뭔가 나타났을 때 좀 더 발견이 잘 되거든요. 그리고 앞쪽으로 고개를 숙이게 되면은 유방이 꺼지는 부위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자세를 바꿔가면서 이제 유방을 먼저 확인을 해보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차렷 자세는 사실 이제 조금 불편하실 겁니다. 한 손을 이제 위로 올리고 그리고 손가락, 특히 이제 가운데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가슴을 만져보는데 네. 젖꼭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변 조직을 이제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만져보고 겨드랑이까지도 이제 확인을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유두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유두에서 핏물이 나는 경우에는 사실 유방 검진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젖꼭지 주변에 이제 유선 조직을 모아서 조금 짜보면은 혹시라도 분비물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누워서 촉진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서서 할 수도 있지만 아래쪽 가슴이 큰 경우 아니면은 이제 아래쪽 가슴 경우에는 서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촉진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누운 상태에서 검진을 할 것을 권유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팔을 올린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가슴을 만져보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가 검진을 했을 때 이제 혹시라도 이제 한쪽 유방이 반대편보다 이제 확연하게 커졌다. 아니면은 이제 굉장히 늘어졌다. 아니면은 피부 자체가 굉장히 굴껍질처럼 이제 조금 오돌도돌하게 변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유방 전문의를 찾아가야 되겠고, 네. 그 외에도 이제 정상적이던 젖꼭지가 이제 좀 유두가 안으로 말려 들어갔다. 아니면 유두 주변에 피부가 좀 붉게 변했다. 아니면 팔이 붓는다. 그리고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온다든지, 이제 제일 중요한 비정상적인 덩어리가 만져진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가슴에 통증이 있거나 분비물이 나온다거나 이제 피가 보인다거나 뭐 짝가슴인 경우에는 증상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유전을 통해서도 있다고 들었고, 그리고 가슴 쪽에 딱딱한 게 잡힌다고도 그렇게 들었어요. 가슴에 멍울이 만져지거나 움푹 들어가면 유방암 증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 여성들이 잘 걸리는 암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유 없이 통증이 있거나 피가 나면 유방암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고기보다 채소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속옷을 너무 꽉 끼지 않는 걸로 해서 조금 편안하게 입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정기적인 유방암 검사를 통해서 예방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평소에 림프절을 자주 마사지하고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받는 편입니다. 브래지어 착용을 안 하면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 예, 이게 사실 아직까지 명확한 연구 결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각각하기 때문에 가슴벽을 쪼아주고 심폐기능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고. 근데 유방암에서 이제 뭐 이렇게 프레셔를 이렇게 압력을 줬다고 해서 이제 암의 위험이 올라간다? 그거는 사실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연구 결과를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유방암에 관한 시청자 사연들을 모아봤습니다. 선생님, 50대 주부의 사연입니다. 8년 전에 왼쪽 가슴 유방암이 생겨가지고 수술하셨다고 해요. 시간이 지난 후에 반대쪽 오른쪽 가슴에 모양이 안 좋은 혹이 좀 발견되어서 조직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반대쪽 가슴으로도 전이가 된 건지, 혹은 두 번째 암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암이라면 이게 악성일 가능성이 높은지 너무 걱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유방암이 아예 안 생겼던 환자들보다는 한쪽 유방암이 있었던 환자분이 반대편 유방에 암이 생길 확률이 더 올라가긴 합니다. 한 10% 내지 20% 정도에서는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 8년 정도 됐으면 사실 반대편으로 전이가 간다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그냥 반대편에는 그 단독으로 반대편 유방암이 새로 생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거고요. 유전자 검사 같은 것들은 이제 검사를 시행을 해봐야 될 거고, 일반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은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반대편 유방암이 이제 뭐 10%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특히나 이제 브라카 유전자 이런 것들 이상이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40~50%까지도 반대편에 날 수가 있습니다.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검진 중요하고, 일단은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악성일 가능성은? 일단 모양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암이 의심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배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40대 주부의 사연입니다. 유방암 가족력이 있다고 해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유방 촬영 결과 치밀 유방이라는 소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좀 걱정이 심한 게 치밀 유방이 혹시나 유방암으로 진행되지는 않는 건지. 치밀 유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유방암의 위험 인자라기보다는 하나의 일종의 그냥 유방 조직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30대, 40대 젊은 유방암 환자들은 유방 조직 안에 이제 유방 실질이라고 해서 젖샘과 젖줄기가 굉장히 빡빡하게 분포를 하고 있어서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찍는 유방 촬영술상에서는 사진이 잘 안 나옵니다. 그냥 하얗게 보여요. 보통 보조적인 이제 진단 방법, 예를 들어서 초음파 같은 추가적인 검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TV 메디컬 약속 오늘 이 시간 유방암의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있으시다면 해주실까요? 저희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조기 진단과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자가 검진을 통해서 자주 본인들의 가슴을 이제 확인하고 좀 친해질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뭔가 만져진다 아니면 검진을 했을 때 뭔가 결과를 받았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가까운 유방 전문의를 찾아가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네.
워낙 국내 유방암 발병률이 높다 보니까 인터넷에 정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믿지 못할 속설들도 많으니까 그런 거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검진만이 예방의 유일한 길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유방암이라는 건 암 자체로도 충격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더군다나 여성으로서의 어떤 상실감까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주셨습니다. 유방 내분비외과의 최정은 교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저도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중간중간에 조금씩 봤는데 이거는 뭐 감히 제가 뭐 따라갈 수는 없는 그 되게 좋게 이제 나와 주셔가지고 근데 환자들을 대할 때 이제 제가 대하는 진심이나 약간 이런 것들을 이제 환자분들이 좀 많이 느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게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분은 논문도 되게 많이 쓰시고 약간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걸 너무나 많은 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아직은 좀 더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연찮게 뭔가 만져질 수도 있고 이제 검진에서 이제 뭐 어떤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고 굉장히 처음에 두려움이 클 겁니다. 이제 두려움이 크다고 해서 그걸 숨기거나 이제 미루지 마시고 모든 이제 만져진 종괴가 암은 아니거든요. 암은 아니고 그리고 검진을 했을 때 빨리 발견을 해서 빨리 치료할수록 예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나 이제 검진 결과를 받았을 때 지체하지 마시고 조금 빨리 이제 가장 가까운 이제 여러분들이 편하게 진료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전문 선생님을 찾아가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